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벌가에서 쫓겨난 그날 저는 빈손으로 거리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 각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심지어 친정 재산까지 가로챘습니다. 미선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명동 네온사인 아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5년 후 똑같이 돌려주겠어. 그리고 정말로 5년 후 재벌 시아버지가 제 클럽에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새며느리를 데리고 손주를 가졌다며 의기양양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를 재벌가에 보낸 것도, 뱃속의 아이가 남의 씨라는 것도 모두 제가 5년간 준비한 완벽한 복수극이란 걸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회장님 손주일까요? 이것은 차갑게 식은 복수 이야기입니다. 1978년 서울 명동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5년 복수극입니다. 1973년 12월 15일 평창동 저택 마이너스 그날 오후 눈이 내리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었지만 매일 기도하며 이 작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가야, 빨리 와.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미선아, 서재로 와봐.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아버님. 서재에서 마이너스 오후 3시 15분. 육중한 책상 뒤에 시아버지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앉아. 예. 의자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가 서류 2장을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혼 각서야.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결혼한 지 3년이야. 3년. 그동안 아이가 생겼어? 그건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쾅. 시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력? 노력으로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결정했어. 준영이는? 남편은 뭐래요?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준영이? 그 애는 내 말을 듣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님, 제발요. 그리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2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친정회사 주식 양도 증서야. 내 아버지 회사 빚이 많더라고. 내가 인수했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내 아버지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조건은 간단했지. 네가 조용히 우리 집을 나가는 거였어. 친정아버지가. 그럴 리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미선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린 딸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이 각서에 도장 찍고
싫습니다. 전 안 나갈 겁니다. 그래? 그럼 내 아버지 회사 내일 당장 부도낼 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주사가 하얀 종이에 찍히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찍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쓸모없는 것. 아들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여기 있었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압수해간 것입니다. 어떡하지? 눈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 모두 재벌가 부인들이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눈 내리는 거리를 비췄습니다. 술집, 클럽, 여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관 해인장 마이너스 1박 3천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묵을 거요? 예.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묵어? 일주일만 외상으로 해주세요. 제가 일구에서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 주인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됐어. 사무실 들어가. 대신 내일부터 청소 도와야 해. 감사합니다. 여관 사무실 마이너스 밤 11시.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죄입니까?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가 죽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딸, 모든 것을 참는 여자가 말입니다. 대신 다른 것이 태어났습니다. 복수심. 첫날 아침 마이너스 12월 16일. 아가씨, 일어나. 청소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관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계단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명품 핸드크림을 바르던 손으로 변기를 닦았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점심시간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아가씨, 사연이 있나 보구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명동에 오는 여자들 다 사연 있어. 근데 말이야. 이러다 죽을라고? 일이라도 해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명동에는 일이 많아. 젊고 예쁜데 얼마든지 일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를 명동거리로 데려갔습니다. 로즈마리 클럽. 저기 봐.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나이트 클럽. 저기는 고급 술집이야. 재벌들, 정치인들 오는 곳이지. 사장이 내 친구거든.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붉은 카펫, 생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화려한 한복을 입은 최 사장이었습니다. 어머, 해인장 할멈. 오랜만이네. 사장님, 이해 좀 써줘요. 최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품위가 있네. 재벌집 마님 같은데. 움찔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 뭐, 명동에서는 과거는 안 물어. 대신 규칙은 지켜야 해. 그날부터 저는 마담 루시가 됐습니다. 김미선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루시였습니다. 첫 손님 마이너스 그날 밤 9시. 루시 4번 테이블 가봐. 손님들 오셨어. 선배 호스티스가 저를 밀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그냥 웃으면서 술 따라. 어렵지 않아. 떨리는 다리로 테이블에 갔습니다. 3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신입이네. 이리 와봐. 한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옆에 앉혔습니다. 이름이 뭐야? 루시입니다. 루시? 외국 이름이네. 근데 나이는 27입니다. 오, 어려 보이는데. 자, 술 한 잔해. 남자가 양주를 제 잔에 따랐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에이, 손님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원샷. 억지로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푸아, 귀엽네. 애기 같아. 30분 후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선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못하겠어요. 전 이런 거. 처음이 다 그래. 익숙해져. 익숙해진다고요? 전. 뭐야, 원래 부잣집 살았어? 그래, 다들 사연 있어. 근데 말이야. 여기 아니면 명동에서 살 곳이 어디 있어?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3개월 후 마이너스 1974년 3월.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엎질렀습니다. 손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월급은 벌금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야, 신입, 술 가져와.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양주병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일어서면서 저를 밀었습니다. 쨍그랑. 양주병이 손님의 양복에 쏟아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이게 얼마짜리 양복인 줄 알아? 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키 큰 남자가 손님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긴 고급 클럽입니다. 여자를 때리시면 곤란합니다. 뭐야, 넌? 저는 여기 웨이터입니다. 양복값은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루시 씨,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보입니다. 그렇게 티가 납니까? 조심하세요. 명동은 무서운 곳입니다. 뒷골목에서 마이너스 그날 밤 12시. 일이 끝나고 저는 골목에 앉아 울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전 정말 할 수 없어요. 왜 우십니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함이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힘드시죠? 명동이. 네. 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민호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저도 원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듭니다. 매일. 근데 아시나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갈 곳은 위밖에 없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슬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하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루시 씨. 네. 버티세요. 1년만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1년이 아니라 5년을 버틸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2장 복수의 씨앗을 뿌리다 1974년 7월 -1975년 12월 1년 후 -1974년 7월 저는 이제 클럽에서 인기 있는 호스티스가 됐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와 교양 있는 대화로 재벌 손님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린 딸 없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박 회장 신사업 진출. 주가 폭등. 사진 속 시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준영과 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재혼했구나. 저는 왜 버려진 겁니까? 새 여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민호 씨. 네. 나 복수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당신한테는 득될 게 없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누님 복수부터 합시다. 그날부터 우리의 5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정보 수집 -1974년 8월부터 저는 낮마다 평창동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출근 시간 오전 8시 정각. 준영의 골프 치는 시간 주말 오전. 새 며느리 강혜자의 쇼핑 장소 명동 신세계 백화점. 모든 것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서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박 회장 조카 아세요? 박민수? 응, 알지. 왜요? 아버지 사업 망해서 완전 거지 됐대요. 박 회장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쫓겨났답니다. 어머, 정말요? 박 회장이 그랬대요. 내 아버지가 무능해서 망한 건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하냐고요. 제 눈이 빛났습니다. 박민수. 쓸모 있겠는데? 그날 저녁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원한이 있는 조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 필요할 겁니다. 완벽한 여자 찾기 -1975년 7월부터. 민호 씨, 우리한테 필요한 건 트로이 목마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벌가 안에 들어갈 여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로 인정할 만한 여자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전국의 술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까지 말입니다. 찾는 조건은 이랬습니다. 나이 20대 초반. 외모 예쁘고 청순해 보이지만 속은 다를 것. 성격 돈에 욕심이 있을 것.
연기력 다른 사람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과거 너무 복잡하지 않을 것. 그리고 드디어 부산에서 찾았습니다. 부산 서면 -1975년 12월 20일. 당신이 이영희입니까? 작은 술집 구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19세 이영희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금입니다. 내 말 들으면 10배 더 드리겠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재벌 남자 한 명을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말을 100%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오빠의 병원비가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장기말이 움직였습니다. 제3장 완벽한 여자 만들기 1976년 1월 -1977년 6월 서울 원룸 -1976년 1월 저는 영희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명동 뒷골목 작은 원룸에 숨겼습니다. 언니, 정말 이게 될까요? 될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변화 외모였습니다. 머리를 자릅시다. 단발로요. 네. 재벌들은 청순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짙은 화장도 지우세요. 두 번째 변화 말투였습니다. 니는 이런 사투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로 바꾸세요. 어렵네요. 매일 연습하세요. 녹음기로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세 번째 변화 교양이었습니다. 이 책들 다 읽으세요. 고전소설, 시집, 수필집까지요. 클래식 음악도 들으시고 미술관도 가야 합니다. 언니, 저 공부 싫어하는데요.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재벌 며느리는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변했습니다. 청순한 미소, 우아한 걸음걸이, 부드러운 말투를 갖추게 됐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됐습니까? 저는 영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진짜 재벌 교수 같습니다. 근데 언니, 정말 이 남자가 저한테 반하겠습니까? 반할 겁니다.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젊고 예쁘고 순수해 보이면 넘어갑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요?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민수 포섭 -1977년 봄 1977년 4월 저는 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도와드릴까 합니다. 박 회장한테 복수하고 싶으시죠?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수 아버지의 거래처에 압력을 넣은 증거 서류였습니다. 박 회장이 일부러 당신 아버님 사업을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계자식 복수하고 싶으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자 한 명과 사랑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희를 준영과 결혼시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민수의 아이로 만듭니다. 시아버지는 가짜 손주를 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말이 움직였습니다. 영희와 민수를 만나게 하다 -1977년 6월. 저는 영희와 민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영희야, 이분이 박민수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연인처럼 지내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언니, 그게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듭니다. 6개월 동안 둘은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민수 오빠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심이 담겨야 연기도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세요. 모든 게 끝나면 민수 씨와 진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약속이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말입니다.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영희야, 준비됐습니까? 네, 언니. 오늘 신세계 백화점 3층 오후 2시입니다. 준영이가 거기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딪힙니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모퉁이에서 확 돌아서면 됩니다. 그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성공했습니다. 부딪혔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커피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명문가 교수입니다. 교양 있고 순수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의 시작 -1978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영희에게 푹 빠졌습니다. 민호가 미행 보고를 했습니다. 누님, 준영이가 거의 매일 영희 씨를 만납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근데 누님, 영희 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준영이와 있을 때 민수 씨 생각이 난답니다. 저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언니, 전 못하겠습니다. 준영 씨를 속이는 게 지금 포기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버티세요. 근데 준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건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준영이도 5년 전에 날 버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월 말 준영이 영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 유부남 아니십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영희는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청혼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근데 전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결혼식 -1978년 8월 초. 8월 준영은 애자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애자의 외도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재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좋아, 영희 집안도 괜찮고 젊으니까 아들을 낳겠지. 결혼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미안합니다, 영희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결혼 2주 후 영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민수의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에 손주가 생겼구나. 저는 클럽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알려줬습니다. 누님, 성공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땄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5장 폭로의 밤 1978년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클럽에 나타난 그 사람. 토요일 밤 8시였습니다. VIP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마담님, 박 회장님이십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저는 가발을 썼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표정, 차가운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오, 이 클럽 괜찮네요. 마담이 직접 나옵니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특별한 손님께는 제가 직접 모십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소개하지요. 우리 새 며느리 이영희입니다. 이번에 우리 준영이랑 재혼했지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은 안 오셨습니까? 준영이요? 그 애는 요즘 바쁩니다. 지방 공장 시찰 중이지요. 저는 영희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언니. 회장님, 오늘 최고급 양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사진 한 장. 민호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희와 박민수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영희가 임신했다고 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까? 저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5년 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아낸 며느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 네, 저입니다. 김미선입니다. 진실을 폭로하다. 앉으십시오, 회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5년간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불임 검사를 받았을 때에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준영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입니까? 이건 5년 전 서울대학교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이 숨기신 거지요.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친정 회사를 인수하신 게 아닙니다. 강탈하셨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협박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희를 재벌가 며느리로 만든 건 접니다. 민수와 연결시킨 것도요. 임신하게 만든 것도요. 모두 제 계획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소? 왜냐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5년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짓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가짜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도 모든 걸 잃는 그 기분을 느껴보시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5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술집에서 욕을 먹고 손님들한테 뺨을 맞고요. 그러면서도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소. 내 계획대로 됐소.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각서입니다. 영희가 준영이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친자 확인 거부서입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가문은 추문에 휩싸이실 겁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조카랑 바람났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선아, 내가 나를 과소평가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같은 여자가요, 5년이면 뭔가 꾸미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사람을 붙여뒀어.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영희를 찾고 민수를 만나고 계획을 짜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가만히? 재미있지 않소? 내가 얼마나 멀리 가나 보려고 했지. 시아버지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와 영희의 대화였습니다. 이건 사기요, 미선아. 당신 감옥 갈 수 있어. 무너졌습니다. 5년간의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반전이 나타나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그게 전부이십니까? 뭐요? 민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지난 10년간 탈세하신 증거입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뇌물 주신 리스트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미선 누님은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진짜는 제가 뒤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누님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수는 제대로 해야지요. 민호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호가 아닙니다. 본명은 김민호입니다. 김태수의 아들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제 친정아버지요? 네. 저는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민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에 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돈이나 받고 꺼져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도 복수하겠다고요. 근데 명동에서 누님을 만났습니다. 누님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딸이더군요. 그래서 날 도운 겁니까? 우리 둘 다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같이 복수하면 되지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시아버지, 저, 민호, 영희, 민수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내가 이겼소, 미선아. 그리고 민호. 근데 있잖소? 그가 웃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내가 망하겠지요. 하지만 당신들도 같이 망합니다. 영희는 사기죄, 민수는 공범, 민호는 절도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복수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거래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100억 원을 주겠소. 그리고 친정회사도 돌려주겠소. 대신 이 증거들을 없애시오. 저는 고민했습니다. 100억 원이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민호와 행복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미선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존엄입니다. 회장님이 빼앗아 가신 제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민호가 USB를 시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회장님 선택하십시오. 깨끗하게 물러나시고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시든지요. 아니면 저희가 이걸 검찰에 넘기든지요. 시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소. 내가 졌소. 에필로그 1년 후 1979년 가을. 재판정에서
시아버지는 탈세와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제 배려로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재판정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넌 왜 끝까지 안 갔소?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5년 전에 내가 잘못했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5년간 기다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는 클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민수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둘은 아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산부인과에서 저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누님 떨리십니까? 네. 이번엔 진짜일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십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저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 네, 누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셔서요. 누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명동 거리에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한때 복수에 불탔던 저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치유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 5년간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끝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죄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민호를 인정했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제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승리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내는 겁니다.